톨스토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방탕한 청년이 되고 위대한 작가가 되고 영혼의 구도자가 되고 마침내 도망자가 된 남자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1828년 9월 9일 러시아 툴라 지방의 야스냐 폴리아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지요. 아주 큰 저택이었고 넓은 영지였습니다. 숲과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농로들이 땅을 갈았으며 이곳은 톨스토이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였습니다. 귀족의 아들인 셈이지요. 백작 가문이었지요. 선조들은 대대로 차르를 섬겼으며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레프는 바로 네 번째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도 있었고 누나가 있었고 나중에 여동생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살 때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니콜라 에브나 5명의 아이를 낳고 지쳐 있었고 6번째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프는 하지만 어머니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지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리워했고 상상 속의 어머니를 만들었으며 그녀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9살 때 아버지마저 죽었습니다. 니콜라 일리치 톨스토이. 빚도 많았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며 말을 타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레프는 고아가 된 셈입니다. 친척들이 아이들을 맡게 되었지요. 이모 할머니 타티아나가 아스냐 폴리아나로 왔고 아이들을 돌봤으며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레프는 애로웠습니다. 형들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났고 형들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레프는 책을 읽었고 숲을 돌아다녔으며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 신은 정말 존재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9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레프는 멈출 수가 없었죠. 답을 찾아야 했고 이해해야 했으며 세상의 의미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레프 16살이었습니다. 그는 카잔 대학에 입학하게 됐죠. 바로 동양어학부였습니다. 아랍어와 터키어를 공부했는데 이상한 선택이었지만 레프는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문화를, 다른 생각을 배우고 싶었지요. 하지만 대학은 너무 지루했습니다. 교수들은 따분했고 교수들의 수업은 형식적이었으며 배우고 싶은 것을 교수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레프는 혼자 책을 읽었지요. 에밀의 작가 루스를 읽었고 볼테르를 읽었으며 철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귀족 청년들이 그랬듯이 레프도 그렇게 살았지요. 도박장에도 갔고 밤에는 술도 마셨고 여자들과도 어울렸습니다. 돈을 썼고 빚을 졌으며 쾌락을 쫓았던 겁니다. 그때 레프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8살 때였습니다. 그 일기는 평생 계속될 것이고 수만 페이지가 될 것이며 톨스토이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일기에 레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무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며 변덕스럽기까지 하다고. 도박에 빠져 돈을 낭비하고 육체의 쾌락만 쫓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변해야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매일 일기에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규칙적으로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은 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음 날이 오면 다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던 겁니다. 도박장에 갔고 술을 마셨으며 자신을 또 혐오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평생 패턴이 될 것입니다. 이상을 품고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것, 완벽해지려 애쓰고 실패하고 고통받는 것, 그리고 마침내 가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바로 래프 20살 때였죠. 대학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대학을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으며 야스냐 폴리아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지를 개혁하려고 했지요. 농노들의 삶을 개선하고 학교도 세우고 더 나은 지주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지요. 농노들은 의심했고 다른 지주들은 비웃었으며 래프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포기했고 다시 모스크바로 갔으며 방탕한 생활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형 니콜라야가 군대에 입대했지요. 코카서스 지방에서 니콜라이 형이 복무를 하고 있었고 형 니콜라야가 래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리로 와라. 모스크바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거라. 래프는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빚에서 무료함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1851년 봄 코카서스로 떠났습니다. 산도 있었고 강도 있는 곳이었죠. 야생적이고 아름다웠으며 문명에서는 거리가 멀었던 곳입니다. 체첸족과 전쟁 중이었고 매일 총성이 들렸으며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래프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만 형의 부대를 따라다녔고 전투에 참여했으며 위험을 겪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지요. 총에 맞아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바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각성이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야 할까? 밤에 텐트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설이었지요. 자전적인 소설 유년시대라는 제목이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았으며 순수함과 상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를 상트페르부르크의 잡지사에 보냈죠. 동시대인이라는 문해지였고 당시 러시아의 최고의 잡지였으며 투르게네프와 같은 대문호들이 글을 싣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잡지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바로 계제 승인이었습니다. 1852년 9월 유년시대가 출판되었지요. 하지만 익명이었습니다. LN이라는 이니셜만 썼는데 평론가들이 정말 극찬했습니다. 새로운 재능의 탄생이다. 놀라운 심리 묘사다. 이 작가가 누구이냐? 래프는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래프는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53년 마침내
또 크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대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전쟁이었습니다. 레프는 군대에 지원했고 크림 반도로 갔으며 세바스토폴 요새로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11개월간 포위되기도 했지요. 연합군이 도시를 둘러싸고 매일 포격했으며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레프는 최전방 포대에서 복무했고 죽음이 일상이었으며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프는 글은 계속 썼습니다. 바로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썼지요.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영웅적이지 않았고 미화하지 않았으며 그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공포, 고통, 무의미함의 죽음들을 글로 썼지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냈고 잡지에 실렸으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차르 알렉산드르 2세도 읽었고 감동했으며 이 젊은 장교를 보호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됐죠. 레프 톨스토이의 이름이 바로 러시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1855년 세바스토폴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러시아는 패배했으며 레프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레프 27살이었지요. 군대를 떠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고 문인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바로 유명 작가가 되었던 겁니다. 트르게네프를 만났고 곤차로프를 만났으며 문학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인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레프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파티에 갔고 칭찬을 들었지만 의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인가? 다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박을 했으며 돈을 잃었으며 아스냐 폴리아나의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여자들과의 관계를 맺었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일기에 자신을 저주했지요. 나는 정말 역겹다. 재능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고. 명성은 있지만 목적이 없다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다고. 마침내 1857년 유럽 여행을 떠났죠. 파리에도 갔고 스위스에도 갔으며 독일도 가봤습니다. 문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프는 실망했습니다. 유럽도 답을 주지는 못했고 서구 문명도 공허했으며 여전히 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아스냐 폴리아나로 돌아가 학교를 세웠지요. 농민 자녀들을 위한 무료 학교였지요. 직접 가르쳤고 새로운 교육법도 시도했으며 교육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농민들을 교육하고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몇 년간 레프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미미했고 농민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레프는 다시 좌절했습니다. 그 나이가 30살을 넘기는 해였습니다. 레프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으며 여전히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레프는 글을 쓸 때만 살아있다는 것, 글을 쓸 때만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위대한 작품을 꼭 쓸 것이라는 확신이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충분히 살지 못했으며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언젠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레프 톨스토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될 것입니다. 1851년부터 1855년까지 톨스토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했고 죽음을 목격했으며 작가로 새로 태어났던 겁니다. 코카소스는 정말 아름다웠지요.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찔렀고 계곡에는 강물이 흘렀고 숲은 깊고 울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했지요. 러시아는 이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체첸족과 다게스탄 부족들이 저항했고 매일 전투가 벌어졌으며 양쪽 모두 정말 잔인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음에는 관찰자였습니다. 형 니콜라이의 포병 부대를 따라다니며 전투를 지켜봤고 위험하지만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모스크바의 무료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첸 마을을 습격하는 것도 옆에서 목격했지요. 러시아 군대가 들이닥쳤고 집들을 불태웠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인가? 장교들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말했습니다. 장교들은 야만인이었습니다. 문명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문명인인가? 우리가 하는 짓이 야만적이지 않은가? 그때부터 권력과 폭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끊임없이 글을 썼지요. 텐트 안에서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치고 유년시대를 완성했고 상트 페트르부르크로 보냈으며 답장을 기다렸죠. 낮에는 사냥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전히 도박을 했고 여전히 돈을 잃었으며 여전히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코카스에 와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바로 진지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유년시대가 끝나고 다시 소년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코카스의 이야기를 썼으며 점점 더 작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53년 크림 전쟁도 발발했죠. 러시아 대 서유럽 원인은 복잡했지만 결국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흑해 지배권, 오스만 제국에 대한 영향력, 제국들의 이익 다툼이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세바스토폴로 배치되었는데 흑해 요새 도시였고 러시아 해군의 중요 기지였으며 포위되기도 했지요. 육로도 막혔고 바다도 봉쇄되었으며 11개월간의 포위가 있었던 곳입니다. 톨스토이는 제4포대에 배치되었죠. 최전선이었습니다. 적의 참호가 별과 불과 몇백 미터 앞에 있었고 매일 포격이 있었으며 죽음이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려웠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에 몸을 웅크렸고 폭발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으며 죽을까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무엇에나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죽음에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포격 중에도 차를 마셨고 농담을 했고 밤에는 또 글을 썼습니다. 옆 전우가 죽었습니다. 함께 있다가 포탄이 떨어졌고 그 친구는 날아갔으며 시체 조각들이 흩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톨스토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레프가 죽었을 겁니다. 그날 밤
래퍼는 일기에 썼습니다. 운이다. 그저 운일 뿐이다.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포탄이 어디 떨어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한다. 전쟁의 모든 것을 래프는 관찰했습니다. 용감한 병사들도 보았고 정말 비겁한 장교들도 보았습니다. 영웅적인 희생도 봤지만 정말 무의미한 죽음도 지켜봤습니다. 선전과 현실의 괴리를 봤던 거죠. 신문에서는 항상 영광스럽다고 글을 썼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공포였고 무능한 지우였으며 쓸모없는 희생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왜 신문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왜 거짓으로 신문의 면을 꾸미는가? 그래서 래프는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진실을 쓰기로 했던 거죠.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썼습니다. 3편의 연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의 세바스토폴이었습니다. 포위 초기에 낙관과 용기를 그렸지만 동시에 공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두려울 것이다 라고 독자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5월의 세바스토폴이었습니다.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부상자들이 넘쳐났고 병원은 지옥이었고 영웅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8월의 세바스토폴이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패배가 가까워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진짜 주인공은 진실이라고 썼습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았지요. 영웅을 만들지도 않았고 적을 악마화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본대로 진실을 썼습니다. 병사들의 두려움, 장교들의 허영심, 전쟁의 무의미함을 글로 썼습니다. 상트 페트르부르크로 이 원고를 보냈지요. 편집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전쟁 소설이 아니다. 바로 반전 소설이다. 하지만 너무 강렬해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그 글을 출판했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며 러시아 전역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있는 장군들은 불쾌해했고 검열관들은 문제 삼았으며 톨스토이를 처벌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차르는 감동받았고 진실이라고 말했으며 이 젊은 장교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살아남았습니다. 1855년 8월 세바스토폴이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11개월의 포위 끝에 러시아군은 철수했지요. 러시아의 패배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수만 명이 죽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러시아는 굴욕당했습니다. 톨스토이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톨스토이 27살이었습니다. 전쟁은 래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방탕한 귀족 청년은 이제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작가가 되었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죽음을 봤지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받고 자신도 거의 죽을 뻔했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사는가? 언젠가 죽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인가?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더 절실해졌습니다.
해진 거지요. 상트페트르부르크로 갔습니다. 문인들이 환영했고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트르게네프를 만났지요. 트르게네프는 당대 최고의 작가였고 톨스토이를 칭찬했으며 바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크라소프를 만났고 곤잘로프를 만났으며 이들은 러시아 문단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톨스토이도 바로 러시아 문단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들은 문학을 예술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 기교, 문체를 중요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달랐습니다. 문학은 진실이어야 한다고, 삶을 바꿔줘야 한다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들과 논쟁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트르게네프와 싸우기도 했고 다른 작가들과도 의견이 충돌했으며 점점 레프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황이 시작되었던 거죠. 명성은 있었지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허무했고 여자들이 있었지만 외로웠으며 무언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유명 작가가 되는 것이 내 목표였나? 그는 다시 도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도박에서 큰 돈을 잃었고 야스나와 폴리아나의 본관을 팔아야 했으며 자신에게 화가 너무 났습니다. 여자 관계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발레리아를 사랑했다가 떠나보냈고 알렉산드라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했으며 그래서 상처받게 되었죠. 1857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도망이었죠. 파리, 스위스, 독일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문화를 보고 철학자들을 만나고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서유럽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유럽은 물질주의이고 타락했으며 영혼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러시아가 낫다. 적어도 우리는 아직 영혼이 있다. 1857년 말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야스나와 폴리아나로 들어가 농민학교를 열었습니다. 직접 가르쳤고 새로운 교육법을 실험했으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것이다. 농민들을 교육하는 것, 러시아를 바꾸는 것, 진짜 의미 있는 일이다. 몇 년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한적이었고 농민들은 의심했으며 다른 지주들은 방해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명성을 얻었으며 유럽도 봤고 하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으며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했습니다. 무엇을? 사랑, 가족, 안정 아니면 그 모든 것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꿀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2년 가을 34세 톨스토이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외로움, 안정에 대한 갈망,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 하지만 무엇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방황을 멈추고 정착하고 진지하게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베르스 가문을 방문했죠. 오래된 친구의 가족이었고 딸들이 셋 있었으며 톨스토이는 리자를 눈여겨봤습니다. 리자는 둘째 딸이었고 교양도 있었으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막내딸 소피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18살이었고 너무나 생기발랄했으며 똑똑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보다 16살 어려서 뭔가 더 끌렸습니다. 소피아도 톨스토이를 동경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고 전쟁 영웅이었으며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글을 읽었고 그를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했으며 사랑에 빠졌지요. 구애는 빨랐습니다. 몇 주 만에 청혼했고 소피아는 받아들였으며 가족들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톨스토이는 정말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기를 소피아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것도 모든 일기를, 그의 과거의 방탕한 생활까지, 도박, 여자들, 추잡한 생각들까지 전부 소피아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내 과거를 알고도 나와 결혼하겠다면 진짜 결혼이 될 것이라고. 소피아는 그 일기를 읽었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충격받았고 울고 상처받았지만 사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1862년 9월 23일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스니아 폴리아나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아니,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기 위해 갔던 것이죠. 소피아는 모스크바를 떠나 시골로 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바로 톨스토이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지요. 톨스토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구상해온 대작 러시아의 역사, 사랑, 전쟁, 삶의 의미를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옆에서 내조했습니다. 악필로 유명한 톨스토이의 원고를 밤새 해독해서 베꼈었고 집안을 관리했으며 톨스토이가 쓴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가 태어났고 타티아나가 태어났으며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13명을 낳게 된 거죠. 그 중에서 8명이 살아남을 것이고 5명은 어려서 죽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너무 지쳤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끝없이 반복되었고 소피아의 그 젊음이 사라져갔으며 몸과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원고도 베껴 썼죠. 손으로 일일이 원고를 베껴 썼는데 톨스토이는 또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다시 썼고 소피아는 수십 번 다시 베껴 썼으며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책은 위대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1869년 마침내 전쟁과 평화가 완성되었던 겁니다. 6년간에 쓴 책이었고 4,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었으며 등장인물만도 500명이 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했으며 귀족 가문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전쟁과 평화, 사랑과 죽음, 역사와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전쟁과 평화가 출판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이 극찬했죠. 러시아 문학의 정점이라고, 이런 소설은 처음이라고, 톨스토이는 천재라고, 독자들은 정말 열광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했고 지식인들은 철학적 깊이에 감탄했으며 모두가 톨스토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유럽에도 번역되었죠.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었고 세계가 놀랐으며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좋은 소설 하나 쓴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레프 톨스토이는 더 쓰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의미 있게 글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1873년 새로운 소설을 시작했죠. 현대 러시아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과 간통, 도덕과 위선에 대한 이야기. 안나라는 여자의 비극을 통해 사회를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간 또 글을 썼습니다. 소피아는 또다시 레프의 원고를 베껴 썼고, 톨스토이는 또 고치고 또 고쳤으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드디어 1877년 안나 까레니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다른 방식으로 또 위대했지요. 더 집중되어 있었고 더 심리적이었으며 인간의 내면을 파고든 작품이었습니다. 안나의 비극,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파멸한 안나, 사회의 위선, 도덕의 이중잣대, 여성의 처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레빈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었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으며 질문하고 방황하는 구도자였습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레빈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출판되자 또다시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까지 극찬했지요. 완벽한 예술작품이라고 투르게네프도 인정했고 전 세계가 감탄했으며 톨스토이는 확고부동한 대문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레프 나이 49살이었습니다. 바로 두 편의 걸작을 썼기 때문이죠. 명성과 부를 얻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프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은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아는 너무 지쳐 있었고 계속되는 임신과 육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며 톨스토이와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아이들이 늘어났으며 소피아는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재산으로 이렇게 많은 식구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돈 이야기? 작가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돈 이야기만 하는가? 소피아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글만 쓰면 되지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당신 원고를 베끼고 모든 현실적인 일을 나는 다 해야 합니다. 이 둘 다 옳았습니다. 둘 다 고통스럽고 둘 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0살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나이, 하지만 갑자기 톨스토이는 모든 것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남는가? 결국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톨스토이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고 글을 쓸 수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죠. 그래서 집에 있는 밧줄을 치워버렸습니다. 자신이 목을 맬까봐 무서워서 밧줄을 집에서 치웠던 것입니다. 사냥도 그만뒀습니다. 총이 있으면 본인을 쏠까봐 무서워서 사냥도 그만두었지요. 수피아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래서 책을 찾았습니다. 철학책, 종교책, 현자들의 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를 읽었고 파스칼을 읽었으며 불교 경전도 공부했습니다. 농민들을 관찰하기도 했고요. 농민들은 가난하고 교육도 없고 문화도 없었죠. 하지만 농민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하게 미친 듯이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 비폭력, 단순한 삶, 그것이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심하여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지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톨스토이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부터 82년까지 톨스토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50살이 넘었던 거지요. 성공한 작가였고 행복한 가장이어야 했으며 만족스러운 삶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정말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았으며 질문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소설을 쓰면 무엇이 달라질까? 결국 나는 죽을 것이다. 내 소설도 언젠가 잊힐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가족을 위해, 하지만 가족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내 자식도 죽고 그들의 자식도 죽고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는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실존적인 공포였고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였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차피 죽을 거라면 빨리 끝내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도 무서웠고 사는 것도 무서웠으며 갇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책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읽었지요. 하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고 더 절망적이었으며 답이 없었습니다. 과학도 공부했지요. 과학이 답이 줄까 하고. 하지만 과학은 어떻게만 설명했습니다. 그거 이해는 설명하지 못했고 의미는 주지 못했으며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과학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지요. 귀족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재산을 불리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 친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답일까요? 지식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논하고 정치를 토론하고 명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헛된 것일 겁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교육도 없고 문화도 없고 고된 노동만 했지만 농민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왜일까요?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들은 왜 삽니까? 농민은 이상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신께서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답입니다. 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이, 하지만 농민은 진심이었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는 종교를 믿었지요. 하지만 자라나면서 회의적이 되었고 지식인이 되면서 종교를 미신으로 여겼으며 신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죽음 너머에 무언가 있다면 정교회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했고 기도를 했으며 믿으려고 애원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들,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 형식적인 기도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헛된 짓인가?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번역본이 아니라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었지요. 혼자서 공부했고 해석했으며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예수가 아니라 복음서의 예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권력자들에게 도전했으며 사랑과 비폭력을 가르친 사람,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에 맞서지 마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거라, 재물을 쌓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의례와 교리를 가르쳤지만 예수의 진짜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는 감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도전했고 부에 도전했으며 폭력에 도전했습니다. 교회가 권력, 부, 국가와 손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는 확신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배신했다고. 나는 진짜 예수를 따라보겠다고. 그래서 1882년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위기를 솔직하게 고백한 작품이죠. 절망, 자살, 중동, 방황, 그리고 마침내 찾은 답을 썼습니다.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신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살고 싶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출판하려고 했지만 검열에 걸렸습니다. 교회를 비판했다고. 정교의 교리를 부정했다고. 그래서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금서가 되었고 비밀리에 필사본만이 돌아다녔으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죠. 단순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비폭력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제 나이가 54살이 되었고 귀족이었으며 부자였으며 대문호였던 거지요. 톨스토이는 대저택에서 살았고 하인들이 시중들었으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다 버려야 하는가? 머릿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예수가 말했듯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책임이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옷을 입었던 거죠. 검소한 셔츠, 바지, 장화, 귀족의 화려한 옷을 벗고 농민처럼 입어봤습니다. 직접 일도 시작했죠.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신발도 만들었죠. 육체 노동이 진짜 삶이라고. 기생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먹는 삶이라고.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폭력이라고. 나는 비폭력을 실천하겠다고. 그래서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사치도 거부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했으며 금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인들이 있었고 여전히 귀족이었으며 모순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위선자다. 단순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현재 저택에서 살고 있다. 재물을 버리라고 하지만 재산도 있다. 소피아는 더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대문호가 왜 농민 옷을 입습니까? 왜 밭을 갈고 신발을 만듭니까? 왜 갑자기 채식을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작가라고요. 글을 써야 한다고요. 이상한 종교 생활을 말고 소설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톨스토이는 소설에 이미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설은 오락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진실을 써야 하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종교 저술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복음서 연구,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의 진짜 가르침을 설명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톨스토이 주의가 생겨났고 추종자들이 모였으며 야스냐 폴리아나로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노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단이라고. 교회를 부정하고 성찬을 거부하고 정교의 교리를 왜곡한다고. 정부도 불안해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위험하다고. 비폭력, 병역 거부, 국가 권위 부정, 이것은 바로 무정부주의라고. 하지만 톨스토이는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였고 체포하면 국제적 무리가 일 것이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가족은 분열되었죠. 일부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랐지만 특히 막내딸 알렉산드라는 열렬한 아버지의 지지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비서가 되었으며 평생 헌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소피아는 그래서 절규했습니다. 당신은 변했다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문호 톨스토이는 어디 갔냐고. 톨스토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찾았어. 이제부터 진실대로 살겠소. 그럼 나는 자식들은 당신도 따라야 하오. 단순하게 살고 사치를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소피아는 변할 수 없었고 톨스토이는 양보할 수 없었으며 바로 균열이 깊어져 갔습니다. 톨스토이와 소피아는 밤마다 논쟁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원망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았다고 믿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확신했으며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소설을 쓴 남자가 이제 완벽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지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톨스토이는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 톨스토이는 이제 종교 사상가가 되었던 겁니다. 작가보다는 선지자에 가까웠고 소설보다는 설교를 썼으며 세상을 바꾸려 했지요. 톨스토이의 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핵심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비폭력, 악의 폭력으로 맞서지 마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 검소한 삶, 재물을 쌓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라. 셋째, 육체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스스로 벌어먹어라. 넷째, 교회 거부, 의례와 성찬은 헛된 것이다. 진짜 종교는 내면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는 폭력기구다. 병역을 거부하라. 세금을 거부하라. 혁명적이었습니다. 위험했고 급진적이었으며
기득권에 도전했던 거죠. 하지만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야스나 폴리아나로 찾아왔습니다. 대학생들, 예술가들, 이상주의자들이 모였고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으며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에게 가르쳤으며 영감을 주었지요. 젊은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니까. 톨스토이 주의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었고 단순하게 살았으며 실험을 했습니다. 성공한 곳도 있었고 실패한 곳도 있었지만 그 운동은 계속되었지요. 해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디가 톨스토이를 읽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젊은 간디는 천국은 내 안에 있다를 읽고 너무 감동받았지요. 비폭력 저항, 이것이다. 편지를 톨스토이와 주고받았습니다. 톨스토이와 간디가 서신을 교환했고 서로 격려했으며 사상을 나누어 가졌지요. 톨스토이는 죽기 1년 전까지 간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간디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스승이라고. 비폭력 사상은 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마틴 루터 킹도 톨스토이를 읽었고 비폭력 운동의 영감을 받았으며 미국 민권 운동에 적용을 했던 겁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전쟁터였지요. 소피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고 남편은 그들과 어울렸으며 가족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우리 집에서 삽니까? 왜 당신은 가족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톨스토이는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요.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오. 당신의 영혼만 중요합니까? 나는요. 자식들은요. 대화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또 재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톨스토이는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농민처럼 살겠다고. 소피아는 경악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계는요? 신이 돌보실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8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고민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피아가 틀렸습니다. 재산을 버려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지요. 재산을 소피아와 자식들에게 넘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게 했고 명목상으로는 포기했으며 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재산으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저택에 살았고 여전히 하인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순이었습니다. 주작권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톨스토이는 선언했습니다. 나의 모든 주작권을 포기한다. 누구든 자유롭게 출판하고 번역해서 써라.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정말 고결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고 재물을 거부했으며 톨스토이답게 행동했죠. 하지만 소피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당신 책이 우리 수입원입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새 책들은 포기하겠소. 하지만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는 당신 것이요. 그 수입으로 사시오. 기이한 타협이었습니다.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유지했던 겁니다. 완전하지도 않았고 만족스럽지도 않았으며 양쪽 모두 괴로웠습니다. 1889년 크루이체르 소나타를 썼습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급진적인 소설이었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타락이며 금욕만이 순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열에 걸렸고 금서가 되었으며 하지만 비밀리에 그 책은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에 열광했고 비난했으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결혼을 부정하는 겁니까? 톨스토이는 부인했지만 소피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악으로 보고 있군요. 48년을 함께 살면서 관계는 정말 악화일로였습니다. 1890년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톨스토이를 파문했던 거죠.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교회를 부정하고 성찬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한다. 그는 더 이상 정교의 일원이 아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 작가를 교회가 바로 파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를 믿지 않는다. 파문은 오히려 나의 명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의 편지가 쏟아졌고 지식인들이 교회를 비난했으며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체포할 수도 없었고 추방할 수도 없었으며 그저 감시만 했습니다. 경찰이 야스냐 폴리아냐의 주변을 맴돌았고 편지를 검열했으며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썼고 계속 가르쳤으며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1891년부터 92년까지 대기근이 러시아를 덮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렸고 정부는 무능했으며 정말 참사였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행동했습니다. 63살의 노인이 구호활동에 뛰어들었던 거죠. 기부금을 모았고 구호소를 열었으며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딸들도 함께했고 추종자들도 모였으며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정부는 불편해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영웅이 되고 있다고, 정부보다 그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톨스토이는 너무 유명했으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60대가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새었고 몸이 약해졌으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의지는 꺾이지 않았으며 계속 싸웠습니다.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부활입니다. 젊은 귀족이 하녀를 유혹했고 버렸으며 그녀는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회개했고 그녀를 찾았으며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속죄의 이야기였습니다. 톨스토이 자신의 죄책감이 담겼고 젊은 시절의 방탕에 대한 회개였으며 구원의 가능성을 그렸던 거죠. 1899년 출판되었습니다. 또다시 성공이었고 또다시 논쟁이었으며 톨스토이의 이름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지옥이었기 때문이죠. 소피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고 자식들 중 일부는 등을 돌렸으며 외로웠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상은 높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살고 싶었고 예수처럼 살고 싶었으며 성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여전히 저택에 살았고 여전히 특권을 누렸으며 위선자 같았습니다.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진리를 찾았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일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점점 한 가지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어디로? 몰랐습니다. 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느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다. 70살이 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라마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톨스토이는 70이 넘었지요. 노인이었고 세계적 성인이었으며 러시아의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애로운 남자였습니다. 소피와의 전쟁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싸웠습니다. 왜 당신은 채식만 합니까? 가족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나는 동물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어.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점심때도 싸웠습니다. 톨스토이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농민 옷을 입고 있었고 소피아는 정말 역겨워했습니다. 대문호가 왜 밭일을 합니까? 체면이 없습니까? 육체노동이 진짜 삶이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작가란 말입니다. 글을 써야지 밭을 갈면 어떡합니까? 저녁에는 방문객 문제로 또 싸웠습니다. 추종자들이 저녁 식사에 참여했고 톨스토이와 토론했으며 소피아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왜 왔습니까? 우리 집이 여관입니까? 그들은 손님이요. 환대해야 하고 손님은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톨스토이도 소피아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을 썼고 분노를 토해냈으며 상처를 기록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썼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물질주의 여자라고, 돈과 재산만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라고, 영혼이 없다고. 그런데 소피아도 썼습니다. 남편은 미쳤다고, 성인 흉내를 내지만 정말 위선자라고, 가족을 버리면서 인류를 사랑한다고. 이 둘은 다 옳았습니다. 둘 다 고통스럽고 둘 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48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쟁은 일기 때문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새로운 일기를 또 쓰기 시작했죠. 바로 비밀 일기였습니다. 소피아가 읽지 못하게 숨겼고 가장 솔직한 생각을 썼으며 진짜 마음을 그 일기에 담았습니다. 소피아도 알았지요. 남편의 비밀 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래서 소피아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을까? 나에 대한 나쁜 말, 아니면 유언, 재산 처분 계획을 찾으려 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까리는 당신 것이라고 했잖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새 작품들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절대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소피아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평행선이었습니다. 1909년 상황이 정말 악화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마침내 자살 소동을 벌였던 거지요. 소피아가 연못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했으며 히스테리를 부렸던 겁니다. 차라리 죽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소피아는 서재를 뒤졌고 톨스토이의 서랍을 열었으며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더 잘 숨겼습니다. 집착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밤에 남편을 미행했고 어디 가는지 지켜봤으며 감시했지요.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났고 히스테리를 부렸으며 정신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답답했습니다. 감옥에 사는 것 같다고. 매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자유가 없다고. 유언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900년 톨스토이는 결심했습니다. 내 저작권을 누구도 상속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공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체르트코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였고 비서였으며 영향력이 컸지요. 톨스토이는 그를 신뢰했고 유언 집행자로 지목했으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소피아는 경악했습니다. 체르트코프,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 일에 개입한단 말입니까? 그는 내 뜻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요. 자식들은요? 48년 함께 산 아내는요? 당신들은 재산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체르트코프는 내가 내 원칙을 이해한단 말이요. 그래서 소피아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소피아는 평생 톨스토이를 도와줬지요.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원고도 베껴섰으며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주자권을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이오. 자식들은요. 톨스토이는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연극이다. 내 관심을 끌려는 연극일 뿐이다.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맞았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소피아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관심을 끌고 싶었고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으며 그 절규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의사들이 왔습니다. 소피아를 진찰했고 신경쇠약이라고 진단했으며 약을 처방했죠. 하지만 그 약은 소용없었습니다.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분열되었습니다. 막내 딸 알렉산드라는 아버지 편이었고 톨스토이 주의를 믿었고 아버지의 비서가 되었으며 체르트코프와도 협력했죠. 아들 세르게이와 딸 타타디아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고 어머니도 이해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다른 자식들은 모두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고, 이상한 사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한다고 가족이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전쟁터였으며 대화는 논쟁이었으며 집안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일기에 반복해서 썼습니다. 떠나고 싶다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홀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고 건강이 나빴으며 무엇보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이 옳은가? 1910년 여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체르트코프가 추방되었습니다. 정부가 그를 위험인물로 지목했고 야스니아 폴리아나에서 쫓아냈으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습니다. 톨스토이는 분노했죠. 내 친구를 추방하다니. 소피아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톨스토이는 체르토코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80살의 노인이 기차를 타고 가서 추방된 제자를 만났고 며칠을 함께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는 질투했습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톨스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8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고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으며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와 싸웠고 자식들과 멀어졌으며 정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다. 떠나야 한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밤이 점점 길어졌고 날씨가 추워졌으며 톨스토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피아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렉산드라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르토코프도 알았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했으며 기다렸습니다. 집안의 긴장이 극에 달했지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터질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였으며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두려워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국가를 부정했고 교회를 거부했으며 병역을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명해서 톨스토이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니콜라 2세는 고민했지요. 톨스토이를 체포해야 할까? 아니면 내버려 두어야 할까? 하지만 신하들이 와서 조언했습니다. 폐하, 건드리지 마십시오. 체포하면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난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를 순교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감시만 했습니다. 경찰이 야스냐 폴리아나 주변에 배치되었고 편지도 검열했고 방문객도 기록했죠. 톨스토이는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시하고 싶으면 하라.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왔죠. 대학생, 예술가, 농민, 노동자들이 톨스토이를 보려고 야스냐 폴리아나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조언을 구했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으며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두를 만났습니다. 귀족도 농민도 학생도 노인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했고 들어줬으며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양심에 따라 살아라. 진실을 말하고 폭력을 거부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군대에 가야 합니까? 양심이 거부한다면 가지 마라. 감옥에 가더라도 살인자가 되지는 마라. 교회에 가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라. 단순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고 사람들의 삶을 바꿨으며 운동이 되었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징집을 거부했습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따른다. 나는 죽이지 않겠다. 정부는 분노했습니다. 군사 재판에 해부됐고 감옥에 보냈으며 시베리아로 추방되었지요. 톨스토이는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편지를 썼고 기사를 썼으며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라고 해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런던타임즈, 파리의 신문들이 러시아를 비난했고 압력을 가했으며 정부를 난처했습니다. 두보르파 사건이 터졌습니다. 두보르는 러시아의 작은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었고 병역을 거부했으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상과 비슷했지며 정부가 탄압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했고 남자들을 체포했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참혹한 박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분노했고 행동하기로 했으며 도와주기로 했죠. 1898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보르를 캐나다로 이주시키자.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하자. 돈이 필요했습니다. 큰 돈이 필요했는데 수천 명을 이주시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결정했습니다. 부활을 팔겠다. 10년간 써온 소설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출판사들이 갈망했고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두보르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완성했습니다. 노인이 밤낮으로 썼고 건강을 해치면서도 썼고 마침내 끝냈습니다. 출판했고 수익금 전부를 도읍으로 이주 비용으로 썼습니다. 수천 명이 캐나다로 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구원받았죠.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진짜 성인이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소피아는 분노했죠. 그 돈은 우리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다 줘버립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 필요했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미래는요.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1900년 교회가 톨스토이를 파문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지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차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더욱 영향력이 커졌고 더욱 위험해졌으며 정부는 더욱 난처했습니다. 1905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혁명이었죠. 노동자들이 일어났고 농민들이 봉기했으며 차르 정권이 흔들렸습니다. 일요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군대가 총을 쏘았고 수백 명이 죽었으며 러시아는 분노했습니다. 혁명가들을 비판했습니다. 폭력으로는 안 된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다. 비폭력 저항이 답이다. 협력을 거부하라. 세금을 내지 마라. 군대에 가지 마라. 평화롭게 저항하라. 위험한 글이었습니다. 정부는 톨스토이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지쳤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매일 수십 명을 만났고 대화했으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세계의 양심이었지만 가족의 적이었고 성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아내에게 미움받았으며 위대했지만 고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톨스토이는 떠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용기가 있을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10년 10월 톨스토이는 82살이었습니다.
노쇠했고 병약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폴리아나의 가을은 추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웠으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10월 28일 밤 톨스토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소피아가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또 뭘 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죠. 싸움이었습니다. 또다시 싸움이었고 끝없이 싸움이었습니다. 새벽 5시 톨스토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고 간단한 짐을 챙겼고 서재로 갔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소피아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떠난다. 이것이 최선이다. 용서하라. 짧았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으며 그저 떠나야 했습니다. 막내딸 알렉산드라를 깨웠습니다. 나는 떠난다. 짐을 정리해주고 뒤따라오너라. 알렉산드라는 놀랐지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겨주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사 마코비츠키를 불렀습니다. 톨스토이의 주치였고 충실한 추종자였으며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8시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탔습니다. 톨스토이와 의사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문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보내야 했고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부가 채찍을 휘둘렀고 마차가 움직였으며 82살의 노인은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톨스토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저택이 보였습니다. 60년을 산 곳이었고 자식들을 키운 곳이었으며 위대한 소설을 쓴 곳이었습니다. 82살의 노인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잘 있거라. 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표를 샀고 기차를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동생이 사는 수도원으로 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원이었고 마리아 수녀가 있었으며 거기서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고 러시아 풍경이 지나갔으며 자유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벗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가족을 버렸고 아내를 버렸으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성인이 도망치는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스냐 폴리아나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방으로 갔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가 있었고 읽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떠났어요? 남편이 떠났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모였고 하인들이 달려왔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찾아야 해요.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한다고요.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에 뛰어들려고 했고 사람들이 막을 놨으며 끌어냈습니다. 죽을 거예요.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전부를 보냈습니다. 톨스토이가 집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놀랐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으며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를 만났고 포옹했으며 울었습니다. 마리아, 나는 도망쳤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도망쳤다. 마리아는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쉬세요.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도원은 조용했고 평화로웠으며 톨스토이는 잠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당황했습니다. 안돼, 만날 수 없어. 또다시 시작될 것 같아. 10월 31일 새벽 다시 떠났습니다. 동생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목적지도 없었으며 그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톨스토이는 떨었습니다. 82살의 노인이 기차 안에서 떨었습니다. 얇은 옷만 입었고 있었고 감기 기운이 느껴졌으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알렉산드라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계속하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열이 올랐고 기침이 시작되었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폐렴입니다. 즉시 내려야 합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아스타파보 역이었습니다. 작은 역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고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웠으며 여인이 도착한 곳이었죠. 톨스토이는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고열이었고 호흡이 가팠으며 의독했습니다. 전보가 나갔습니다. 톨스토이 아스나포 역에서 러시아 전역이 충격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들이지 마라. 만나고 싶지 않다. 잔인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마지막 순간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소피아는 역에서 울었습니다. 남편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문들이 속보를 냈습니다. 역장실 안에서 톨스토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지막 시간 11월 첫째 주 아스토파 모욕역 작은 방에서 톨스토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2살의 노인이 폐렴으로 고통받았고 호흡이 가팠으며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은 톨스토이였고 사람들은 속보를 기다렸으며 시대의 종말을 느꼈습니다. 역에서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가끔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어떻게 사는가? 신은 있는가? 마지막까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82년 살면서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답을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11월 20일 새벽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의사가 맥박을 집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고 희미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톨스토이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딸이 보였고 입술이 움직였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레프 니콜라이 비치 톨스토이 82살 1910년 11월 20일 새벽 6시 5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죽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무릎을 꿇었고 남편은 손을 잡았고 입을 맞추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끝이었습니다. 48년간의 결혼생활, 13명의 자녀,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싸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작은 기차역에서 아내도 곁에 없이 홀로 역 밖에서 소식이 퍼졌습니다. 톨스토이 사망, 기자들이 전부를 쳤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자들이 일을 멈췄으며 모두가 애도했습니다. 시신은 야스나 폴리아나로 옮겨졌습니다. 특별 열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관을 실었고 가족들이 따라갔으며 수천 명이 기차역에서 모여 배웅했지요. 농민들, 학생들, 노동자들, 귀족들 모든 기총이 모였고 톨스토이를 배웅했으며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경찰도 긴장했지요. 군중이 너무 많았고 혁명으로 번질까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형과 놀던 곳이었고 초록 막대기의 비밀을 찾던 곳이었으며 평화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십자가 없이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으며 그저 단순한 흙 무덤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원했던 대로였지요. 완벽한 소설을 쓴 남자, 하지만 완벽한 삶을 하지 못한 남자, 진리를 찾았다고 했던 남자, 하지만 끝까지 질문했던 남자, 세상을 바꾼 남자,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바꾸지 못한 남자, 위대했지만 불완전했던 남자, 인간이었던 남자,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했지만 완벽하려고 했었고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롭습니다. 톨스토이가 찾던 평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스냐 폴리아나의 숲속 톨스토이의 무덤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비석 없이 그저 단순한 흙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조용합니다. 톨스토이가 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두 편의 불멸의 소설을 썼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니나.
인류 문학의 정점이었으며 영원히 읽힐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증명했습니다. 사상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주의 불린 사상, 비폭력, 검소한 삶, 사랑의 실천, 간디에게 영감을 주었고 마르틴 루터킹을 움직였으며 세상을 바꿨습니다.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질문했고 평생 찾았으며 우리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순도 남겼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재산을 버리라고 했지만 부자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위선자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었고 정말로 살려고 했으며 정말로 고통받았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불완전했지만 완벽하려 했으며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애쓰는 사람은 우리와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높은 이상을 품었지만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옳은 것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상처 주었으며 자유롭고 싶었지만 갇혔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성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실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질문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하려 했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2살에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밤에 도망쳤고 기차를 탔으며 죽기 직전까지 자유를 찾았습니다. 무모했을까요? 비겁했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아마 모두였을 겁니다. 인간의 선택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고 복잡하며 모순적이고 그래야 인간적입니다. 톨스토이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가져도 됩니다.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꿈꿀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실패했지만 세상을 바꿨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벽한 소설을 썼지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찾았고 끝까지 애썼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진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책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불완전한 삶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처럼 살지는 말라고. 하지만 나처럼 찾아라. 포기하지 마라. 질문하라. 그리고 끝까지 애써라. 그의 질문은 여전히 울립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위대한 모순적이지만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 여기까지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였습니다. 1828년 러시아 귀족 가문으로 태어나서 고아가 되었고 방탕한 청년을 거쳐 전쟁터의 병사가 되었던 삶이었죠.